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승입니다. 1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8명을 기록하면서 신천지로 인한 대규모 감염 사태 이후 58일 만에 처음으로 10명대에 진입했습니다. 적극적인 방역 조치와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이뤄낸 성과인데요. 신규 확진자가 10명대로 진입하고 완치 후 격리 해제되는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일상 복귀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2주 연장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끝나는 날로 방역 당국은 오늘 중으로 생활 방역 전환 여부에 대해서 발표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된 것이 아니고 생활 방역이 거리 두기의 종료를 뜻하는 것이 아닌 만큼 개인 위생 관리 수칙은 물론이고 건강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서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4월 18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653명, 격리 해제는 7,937명을 기록해서 완치율 74.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서울 상황실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지난밤 주요 내용과 현재까지의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승환 기자. 네, 서울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전국 코로나19 확진 현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어제 0시를 기준으로 집계된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1,635명입니다. 전날과 비교해 18명 늘어난 수치인데요. 하루 추가 확진자 수가 10명대로 접어든 건 58일 만입니다. 해당 집계는 어제 오전 10시에 발표됐는데 그 이후에 4명의 확진자가 개별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지역 2명과 경기 남양주 1명, 그리고 예천군 1명입니다. 예천군에서는 지난 9일 이후 매일 확진 소식이 이어지면서 열흘간 3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환자는 15세 청소년입니다. 예천에는 아직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서 검사받는 사람이 120여 명 더 있기 때문에 환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 지역 확진자 중 1명과 남양주 확진자는 재확진된 사례입니다. 이로써 국내에선 175명의 재확진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어제 집계 발표 뒤 1명 늘어난 233명입니다. 네, 수도권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새로 확진 판정을 받은 1명과 재확진 환자를 포함해서 서울 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624명입니다. 추가 확진자의 거주지는 강남구, 재확진자는 노원구입니다. 재확진 환자는 지난달 30일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는데 어제 다시 양성 결과를 받았습니다. 퇴원 이후엔 항상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다녔고 출퇴근 때도 개인 승용차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남구 추가 확진자는 이번 주 목요일에 미국에서 입국했는데 당일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어제 양성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정부에선 자가격리를 무단 이탈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집에서 나간 지 이틀 만에 붙잡혀 임시보호시설에 격리됐지만 또다시 무단 이탈했다가 1시간 만에 체포됐습니다. 자가격리 이탈로 구속된 사례는 지난 14일 서울 송파구의 60대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추가로 지자체 중 처음으로 드라이브스루 진료소를 도입한 고양시는 전국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명대로 진입함에 따라 내일부터 드라이브스루 진료소 운영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 여부와 관련해선 새로 나온 얘기가 있습니까? 일단은 오늘까지가 정부가 정한 사회적 거리 두기 실행 기간인데요. 네,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음 달 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는 관계자발 소식이 나왔습니다. 경제 영향을 고려해서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 거라는 분석도 있었는데 오늘 자정쯤 통신사 연합뉴스가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5월 5일까지 연장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의 강도가 낮춰질 거라는 소식입니다. 정확한 결과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학교 개학은 어떻게 됩니까? 돌아오는 금요일에 고등학생 모의고사도 예정이 돼 있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되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겁니까? 내일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온라인으로 개학하면 유치원생을 제외한 이제 모든 학생들이 올해 1학기를 온라인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정세균 총리는 어제 브리핑에서 1학기는 등교 개학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로 예정된 전국 모의고사를 어떻게 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번 시험을 주관하는 서울시 교육청은 예정대로 모의고사를 진행할 경우 고3 학생들을 등교시켜서 시험을 치르도록 교육부와 중대본에 의견을 요청해둔 상태입니다. 원래 올해 첫 모의고사는 지난달 12일로 예정돼 있다가 코로나19 여파로 밀리면서 오는 14일로 연기된 겁니다. 대학교 중 절반가량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부터 대면 수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일률적인 개강은 아니고 실습이 필요한 학과라던가 아니면 자격증과 관련된 학과 같은 경우 이제 선택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끝으로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지원 관련 소식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재외국민에게도 재난긴급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했다고요? 네, 서울시가 재난긴급 생활비 접수를 시작한 뒤에 재외국민을 대상에서 제외한 거는 차별이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나온 조치인데요. 다만 모든 재외국민이 대상은 아닙니다. 서울에 살고 있고 소득분위 기준이 중위 100% 이하인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재외국민으로 등록돼 있지만 국내에 들어와서 살 때 주민등록을 살려도 행정 시스템에 반영이 안 됐었는데 이를 연계하도록 수정한 겁니다. 서울시는 이 밖에도 그 재등록한 재외국민의 경우 그 기초생활보장 등 일부 다른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코로나19 현황 함께 짚어봤습니다. 정부 방역 조치와 긴급 생활 재난 지원비 지원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김승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계속해서 문숙희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처음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명대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추가 연장하자 이렇게 가닥을 잡은 것 같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부가 오늘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지 여부를 이제 결정하고 발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제 이거에 관련해서 정부가 회의를 좀 했는데요. 네. 정세균 국무총리는 특히 열흘 뒤인 황금 연휴를 고비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달력을 보시면은 4월 30일 목요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죠. 그 다음 날인 5월 1일 금요일이 노동절이고요. 네. 주말 이틀 뒤에 5일 화요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최대 6일까지 쉴 수 있는 황금 연휴이기 때문에 이때 사회적 접촉이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어제 토요일인데 어제 잠깐 외출했는데 부쩍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하신 그 황금 연휴 기간에는 사실 코로나19가 퍼지기 전에 여행 계획 잡으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요새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피로감이 너무 또 쌓이셔가지고 계속 이제 나들이 객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원 같은 야외 공간뿐만 아니라 이 대형 쇼핑몰 같은 실내 공간에서도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황금 연휴도 많은 사람들이 아마 외출을 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부처님 오신 날 전날 저녁에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으로 가는 KTX 열차편 등이 많이 매진된 상태입니다. 고향 방문을 하거나 이제 여행을 하는 이런 계획을 짜신 걸로 좀 보여요. 네. 정부는 이렇게 다소 풀어진 국민들 분위기를 좀 다시 잡아야 된다 이렇게 네. 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정 총리는 연휴 때 여행 등 이동을 좀 자제해달라고 호소를 했는데요.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명대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이 경각심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부활절과 4.15 총선에서 이 사회적 접촉들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정부는 아무래도 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2주 정도 연장할 것으로 추가로 연장할 것으로 좀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거리 두기는 연장되더라도 학원이나 이제 뭐 쇼핑몰, 뭐 교회 같은 민간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 제한 조치를 좀 풀어주는 등 강화 조치가 좀 풀어져서 시민들과 기업들의 숨통을 좀 트하게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신규 확진자가 줄어드는 추세긴 하지만 느슨해지면 안 되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연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이시고 앞서서 행정명령 같은 강제 조치가 풀리면 숨통이 좀 트일 것이다라고 하셨지만 사실 코로나19가 1월 말부터 시작해서 3달이나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 축적된 경기 침체가 한순간에 풀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어제 취업자 수가 급감했다. 이런 고용 지표가 좀 안 좋아졌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특히 이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이 취업자 수들이 임시 일용직과
그 자영업자 중심으로 고용 대책이 좀 시급하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지난달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만 5천 명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이에 비해서 실업급여 신청자는 3만 1천 명 정도 늘어났다는 겁니다. 네. 6분의 1 수준인데요. 이 이유가 이 실업이 쏟아지는데 대다수는 이제 고용보험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에 열리는 이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안정 정책 패키지를 확정하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고용안정 정책 패키지는 크게 고용 유지와 실업자 지원, 일자리 창출, 그리고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지원 이렇게 4가지 범주에 나뉘어서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용보험 미가입된 취업자에 대한 지원이 좀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 프리랜서라던가 자영업자 그리고 학습지 교사나 대리기사 같은 특수 고용 노동자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다음 주에는 1분기 경제 성장률 등 우리 경제 지표를 볼 수 있는 좀 지표들이 속속 공개가 되는데요. 코로나19 여파가 얼마나 영향을 줄지 좀 가늠을 해보고 이 관련 대책들도 좀 시급하게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다음 주에 고용 종합 대책을 발표를 하고 또 주요 지표들이 속속 공개가 된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긴급 재난지원금, 앞서서 김승환 기자랑도 말씀을 나눴는데 언제 지급하는 건가 많이들 기다리십니다. 지금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는 상태죠. 네, 맞습니다. 여야는 내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 관련해서 시정연설을 좀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야가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총선에서 이 전 국민으로 대상을 확대를 해서 지급을 하자 이런 네. 공약을 내걸었죠. 그렇기 때문에 국채 발행 등을 통해서 이 추경안 규모를 13조 원으로 늘려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 반면에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국채 발행은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하위 70% 이하에만 지급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이 지급 대상에 대해서 이견이 조금 크기 때문에 합의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경기 회복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아이들이 등교를 계속하지 못해서 걱정인데 개학 상황 어떻게 될까요? 네, 내일 초등학교 저학년이 이제 개학을 하게 되면은 온라인 개학이 이제 유치원을 제외하고는 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학년이 온라인 개학을 완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개학도 탈이 많죠. 온라인 프로그램이 이제 서버가 마비되는 네, 등 문제가 많더라고요. 네, 기술적인 네. 문제도 좀 있고요. 또 이제 부모님들이 곁에서 학습 지도를 계속 해야 되니까 이제 부모 개학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개학 상황에 대해서도 함께 짚어봤고요. 우리나라는 일일 신규 확진자가 점점 줄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은 상황이 계속 좋지 않습니다. 해외 상황 짚어볼 텐데 먼저 일본입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우리나라를 넘어섰죠. 네, 일본에서는 하루에 500명씩 이제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서 네. 지금 누적 확진자가 어제 기준으로 1,810명입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나라의 누적 확진자가 1,653명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누적 확진자를 지금 넘은 상태고 앞으로도 좀 상황을 보면은 계속 이제 일본 확진자가 조금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2020 도쿄올림픽을 좀 예정대로 개최하기 위해서 초반에 좀 소극적으로 대처를 한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염 전파가 급증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검사 기준을 좀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을 해서 이 검사 수가 많이 줄어서 그런 거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올림픽 연기가 결정된 뒤에 검사 건수가 좀 급증을 했는데요. 네. 이런 좀 정부의 좀 소극적 대처 이런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초기 대응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또 어마어마합니다. 누적 확진자 네. 수가 70만 명에 육박하고 사망자도 3만 7천여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고강도 방역 대신에 오히려 자택 대기령을 풀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면서요. 네, 좀 대비되는 모습이죠. 네. 이번 주에만 미시건과 켄터키, 유타 그리고 어제는 미네소타 주까지 이 미국 곳곳에서 시민들이 자택 대기령을 좀 해제해달라고 시위를 좀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빠르게 빨리 조치를 풀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요구가 좀 받아들여져서 폐쇄됐던 플로리다 잭슨빌의 해변이 좀 다시 문을 열기도 했고요. 또 네. 버몬트와 미네소타 등도 다음 주부터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가 됩니다. 이런 와중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를 좀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좀 내놔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미네소타나 미시간 그리고 버지니아 등 야당인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곳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해방하라 이런 내용의 이제 트위터 문구를 올려서 논란입니다. 네. 이 불법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이 야당 주지사 사이에서는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확산세가 계속 되는 모양인데도 네. 이제 오히려 이 강력한 조치를 풀고 이제 해방하라 이런 식으로 트위터를 올려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 밖에도 프랑스에서는 바다에 떠 있는 항공모함 안에 코로나19가 퍼지면서 타고 있던 전체 대원 2,300명 중에 절반이 넘는 1,000여 명이 지금까지 확진 판정을 받아서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경우에는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대응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이해가 되지 않고 이렇습니다. 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해외 현황까지 함께 얘기 나누어 봤습니다. TBS 보도본부 문숙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TBS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 한 주 코로나19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이슈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훈 내과 전문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김원식 평론가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신규 확진자가 계속 20명대를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어제 처음으로 1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또 108명이 격리 해제되면서 완치율도 74%를 넘어섰는데 두 분은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13일부터 17일까지 한 20명 정도대였고요. 이번에 이제 18명이어서 한 두 달이 채 안 돼가지고 네. 이렇게 이제 10명대로 떨어져서 굉장히 고무적이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신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것이 경기도 지역이었고 서울이 이제 2명 정도 나온 것으로 이렇게 돼서 일반적으로 이제 해외 유입과 지역 발생을 많이 이제 비교를 하는데 어제는 이제 동일했어요. 9명과 9명. 그래서 이 결국은 이제 해외 유입과 이제 국내의 어떤 발생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고무적이라 볼 수가 이제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난주 같은 기간에 비해서 한 40% 감소했고요. 또 2주 전에 비해서는 4분의 1로 감소하는 통계적인 어떤 데이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 해외 입국자들이 이제 관리 대상이었다는 점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서 전반적으로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것은 이걸 어떻게 이제 유지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뭐 반복돼서 말씀드리지만 네. 검출 관련된 필요증과 함께 야외 활동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정부 쪽이나 뭐 전문가들은 이제 어떤 돌발적인 어떤 변수에 대한 우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고무적인 상황이지만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관건이다라는 말씀이시고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WHO에서 우리나라 그 위험 단계를 좀 낮췄습니다. 네. 전에 4단계로 해서 지역사회 감염이 많다라고 했었는데요. 지난 14일 정도에 우리나라가 집단 감염이 좀 있는 국가, 그래서 3단계로 낮췄고요. 2단계는 이제 산발적인 감염이 발견되는 경우, 1단계는 이제 환자가 없는 경우인데 우리가 4단계에 아주 심각한 상태에서 네. 3단계로 이제 낮춰졌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유럽이나 미국을 보면 이제 의료 시스템도 붕괴되고 이런 어려운 상황을 아마 우리 국민분들이 굉장히 그 열심히 협조하시고 노력하시고 방역 당국도 노력했고 의료진이 노력해서 아마 극복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이번에 유럽에서 이제 공공의료가 굉장히 발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에서 보면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이제 민간 의료가 좀 있고 공공의료가 같이 공존하는 그런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두 개의 장점이 잘 발휘된 것 같습니다. 예를 네. 들면 민간 의료기관들은 굉장히 그 경쟁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리가 의료 과잉이다, 의료 쇼핑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했는데 그게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했던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그 중증 환자들을 상급 종합병원들에서 치료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공공의료가 좀 약간 그 경쟁이 떨어지다 보니까 중증 환자까지는 치료하기 어려웠었는데 최중증 환자들은 대학병원에서 커버를 해주고 그다음에 경증 환자들을 의료원에서 커버해주고 의료원에 있는 그런 그
이 코로나19 아닌 환자들을 민간 의료에서 이렇게 분업화되면서 네네. 굉장히 그 시너지 효과를 얻었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의료인 숫자가 40만 명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는 10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의사 숫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에서는 의료 붕괴 현상이 약간 발생됐는데 그런 것을 보면 반드시 이런 어떤 그 인력의 확충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어떻게 그 효율적으로 활용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장점을 좀 발휘하고 앞으로 이제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될 거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의료 체계의 특성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의료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또 가능한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모두 말씀하실 때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어떻게 유지될 것인가가 관건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대규모 감염으로 언제 어떻게 번질지 아직 모르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육군훈련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병 장병들의 부모님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젊은 층들이 무증상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이제 우려의 시선을 보내기도 하는데요. 네. 이번에 논산훈련소에서 3명이 이제 확진 판정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훈련병이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훈련을 받기 전에 아마 이제 미뤄 짐작하기로는 이제 입소대대에서 아마 확진 판결이 돼서 이제 집으로 귀가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보여졌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부모님들께서 걱정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접촉을 해서 네, 그렇죠. 결국 자신들의 자녀들이 감염된 거 아닌가 이렇게 우려를 하실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육군 측에서는 애초에 이제 격리 조치를 했고 접촉 지점이 없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사실 이제 군대라는 곳이 약간 좀 폐쇄적인 곳이다 보니까 정보를 다 공개할 수 없는 측면에서 네. 한편으로는 이제 부모님들이 굉장히 우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약간 놀랬던 건 뭐냐면 지금 신천지 교인이라고 하는 점이 밝혀지면서 우려 시선을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의 신천지 관련 시설들은 다 폐쇄 조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어떻게 신천지 교인 3명이 확진이 다 돼서 이렇게 그러니까요. 밝혀졌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식적인 폐쇄 조치 외에도 따로 모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또 의심이 들기 때문에 신천지 교회에 대해서 다시금 이제 관리 감독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지금 논산훈련소 포함해서 다른 훈련소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네. 육군 쪽에서는 방역 대비 굉장히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투명성 있게 공개를 하면서 함께 방역 조치에 나서고 또 불안감들을 좀 해소하는 적극적인 노력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논산훈련소에서 나온 3명의 확진자 중에 1명이 재확진된 사례라고 하던데 완치 후에 다시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재양성이라는 의미가 다시 감염이 됐다는 것인지 아니면 죽었던 바이러스가 재발했다는 것인지 좀 경계가 모호하거든요. 예, 지금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검사하는 것은 그 RNA 바이러스, 지금 코로나19가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 RNA 바이러스 유전자를 우리가 증폭해가지고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바이러스가 어떻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그 RNA만 있으면 안 되고 그걸 싸고 있는 껍질 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그 껍질이 같이 있어서 그것이 이제 전파되면서 유전자를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그 기능을 갖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살아있는 바이러스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바이러스가 파괴된 다음에 유전자 조각만 이제 나온다고 하면은 우리 검사 기법에 의해서 그게 증폭돼서 이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세포 배양을 해가지고 이게 진짜 살아있는 조각인지, 이게 살아있는 바이러스다 그러면은 전염력이나 재활성화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단지 이제 검사상에서 파괴된 RNA 조각만 나왔을 경우에는 그렇게 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배양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바이러스라고 돼 있어서 네. 아마 배양까지 좀 시간이 걸리고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사이에 배양 결과가 나오면은 아마 좀 더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배양이 되지 않았다라고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감염성은 좀 낮을 거라고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걱정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최근에 연구 결과 발표된 게 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면역 세포를 약간 좀 공격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처음에 우리 임상 의사들을 당혹시켰던 것 중에 하나가 증상이 상당히 경미한데도 폐렴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왜 그럴까 의문시했었는데 그 의문점 중에 하나가 면역 체계를 약간 교란시킨다. 마치 에이즈 바이러스처럼 그런 교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견됐었던 것 같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 면역 체계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잘 극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회복되셨던 분도 항체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으면은 다시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경우 감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네. 지금으로서는 그러면 재감염으로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지금은 아직 재감염도 아니고요. 바이러스 조각이 발견된 것인지 이게 살아있는 바이러스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하는 네.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시고, 말씀하신 대로 재양성 원인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진 게 없다 보니까 불안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완치자에 대한 관리 규정 보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도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생활치료센터에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증상이 없는데 검사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바이러스가 관찰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원 기준도 상당히 어려웠었고 그래서 지금 퇴원자가 좀 늘지 않고 있는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네. 퇴원하신 분들도 지금 저희가 그래서 1, 2주 정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1, 2주 정도 후에 다시 한번 검사를 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지침상에서 한 2주까지는 저희가 보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라도 제 생각에는 마스크는 좀 쓰고 다니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소한 마스크는 써야 하지 이 않을까? 마스크는 면 마스크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면 마스크는 이제 바이러스를 나갈 때 막지를 못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KF94 정도의 마스크를 좀 확진자였던 분들은 좀 쓰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완치된 후에 2주가 지나더라도 천 마스크나 면 마스크 대신에 KF94 정도 되는 마스크는 써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이시네요. 방역 당국에서는 오늘 중으로 생활 방역 전환 여부를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사실 이 말은 의미 전달이 쉬워요. 거리를 두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생활 방역, 이 말은 확 와닿지는 않거든요. 정확히 어떤 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다라는 것은 원래 의미는 이제 한 사회적 거리가 한 2m 정도 되는 것을 사회학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2m를 둔다는 것은 전염병에 굉장히 요인이 되는 밀집 접촉을 차단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많이 소식을 접하셨지만 되게 이제 뭐 교회라든지 종교 행사 등을 일종의 이제 제한하는 것은 밀집 접촉이 이제 가능한 공간이기 때문이고 또 학교도 지금 온라인 계약을 하면서 이제 계약 개강을 안 하는 이유도 바로 이제 밀집 접촉을 막기 위한 것이죠. 그럼 이제 생활 방역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 밀집 접촉 행사들을 일정 정도 허용을 한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뭐 강제적으로 이런 계약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풀려진다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죠. 그러면 네. 만약에 계약을 한다 그러면 학교 공간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일상생활을 할 것이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책상을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등하교 시간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그리고 쉬는 시간도 교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화장실 이용할 때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또 엘리베이터나 이런 여러 가지 공용시설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 방역을 할 것인지.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감염을 줄일 수 있는 방식.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경우는 아예 거리두기를 했기 때문에 접촉 지점을 없앴던 것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생활 방역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굉장히 디테일하고 구체적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부 당국에서 그동안 오랜 동안 이걸 어디까지 어떻게 또 생활 영역이 굉장히 폭넓기 때문에 네. 그걸 자체를 어떻게 다 어디까지 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생활 방역 차원에서 매뉴얼을 한다 하더라도 아마 계속 끊임없이 수정 보완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리고 또 이게 단기적이 아니고 장기적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면에서 각계각층에서 같이 협업을 통해 가지고 이 생활 방역의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너무 정부 쪽의 어떤 매뉴얼만 의존하지 않고 계속 요구를 하고 다시 또 수정하고 이런 과정들이 아마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저는 그냥 미루어 생각해 봅니다. 네. 생활 방역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비해서 일상생활을 하되 그 속에서 거리두기를 하자는 그런 조치인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서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연장이 되는 것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이 비슷한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시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시민들의 64%가 생활 방역은 시기상조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거리두기가 느슨해진다면 집단 감염으로 확산된 위험이 얼마나 될까요? 뭐 특히 취약한 장소가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학교를 이제 휴교를 하고요. 그다음에 집단 모임을 다 하는 거 아까 김 교수님께서 설명하셨던 그런 것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은 이게 과거에 이제 서구에서 많이 취했던 그 정책적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것을 이제 학교를 이제 다시 열고 이제
일상생활로 이제 돌아가는 것인데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고 전염병은 확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적 전례가 많습니다. 1918년대 스페인 독감 때 미국에서 이제 세인트 루이스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굉장히 경제적 압력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한 1, 2주 정도 이제 열었다고 합니다. 열은 다음에 사망자가 이제 급격하게 증가한 사례가 있고 멀리 가지 않더라도 싱가포르가 최근에 이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학교가 늘어난 다음에. 근데 문제는 이게 사회적 거리 운동이 지금 우리 한국의 코로나19를 좀 감소시키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인지 네. 지금 아까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해외 유입하신 분들을 4월 1일부터 우리가 적극적으로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취했었거든요. 이것이 더 영향력이 컸었던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방역 당국이 좀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오히려 우리보다 상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좀 약간 완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한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은 사실 서구에 비해서 잘한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생활도 하고 있고 직장도 다니고 있고 모임도 다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과연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좀 평가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국민들이 많이 지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것들을 일정 정도는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완화시켰을 때 우리가 아까 김 교수님께서 계속 우리가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신 것처럼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사회적 간섭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은 굳이 뭐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우리 그 후세나 우리 세대를 위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찾아서 교정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느 정도는 그래도 완화를 시켜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이신데 맞습니다. 계속해서 거리두기만 할 수도 없는 것이 악화되고 있는 경제 상황 때문이겠죠.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할지 이것도 또 관심사입니다. 네, 사실 총선 전과 후에 닥쳐가지고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 총선 전에는 좀 이기려고 네. 이렇게 좀 우호적으로 얘기했다가 이 선거 끝나고 나서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이 나올 수가 있는데 어쨌든 여당 쪽에서는 지금 현재 뭐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4인 가족으로 쳤을 때 한 100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전에는 뭐 소득 이제 하위 70%만 한다고 네네. 했는데 이게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았기 때문에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않느냐. 나는 수입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이거 안 주면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호소하신 분이 많아가지고 결국에는 하기로 했는데 이게 문제는 예산 문제 때문에 재정 당국하고 야당이 이제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일단 추경 1조 6천억 한다고 했고요. 이거는 네. 이제 국회에서 합의를 해야 될 문제고 지방비 같은 경우도 2조 1천억 원 정도 여기에다가 문제가 이제 국채를 한 3, 4조 원 정도 발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여당 쪽에서 하고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 국채 같은 경우는 발행을 하게 되면 재정 건전성이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재부 등 이제 재정 당국 자체도 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네. 그걸 어떻게 또 합의할 것인가가 중요하고 야당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원래 70% 하위 소득자만 주기로 했는데 결국에 30% 더해가지고 100% 준다. 그렇다고 해서 상위 30%한테 100만 원씩 준다고 해서 소비 진작 효과가 있느냐. 그거 없는 상황 속에서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여대 야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상황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서 이 통과를 시킬 것인지 여기에 이제 초점이 있고 만약에 잘못하면은 이렇게 힘을 실어줬는데 네. 재난지원금 안 주냐 그러면 또 이제 여론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총선 끝나고 나서 첫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향후 전국의 어떤 방향타가 될 수 있어서 네. 사실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사실은 총선 민심에 맞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 어떻게 될지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교육부가 5월부터 순차적으로 등교 개학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생들이 등교를 하게 되면 대면 접촉이 늘다 보니까 방역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텐데 등교 가능 시점이 어느 때가 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등교 가능 시점보다는 이제 네. 등교를 하고 나면은 이제
그 아무래도 걱정되는 게 확진자가 늘어난다, 네. 이제 전염병이 확산된다 이런 걸 걱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전염병이 어느 정도 확산됐을 때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마 등교는 이제 그 학사 일정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 아까 김 교수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합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안 하는 게 좋지만 이걸 무한정 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합의 상황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당연히 이제 어느 시점 되면 이제 환자가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그 1년을 1학기, 2학기로 보통 이제 생각을 하는데 네. 이건 굉장히 이제 고정된 관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꼭 두 번으로 나누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네. 3학기로 나눌 수도 있고 4학기로 나눌 수도 있고 5학기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학기로 나눌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은 우리가 일정 정도 시간을 보고 만약에 확진자 수의 추이를 봐서 뭐 방학을 좀 한 1, 2주 정도 짧게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방식이냐면 이제 그 중증 외상외과에서 데미지 컨트롤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손상 최소화 수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걸 다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 그 감당 가능한 만큼만 치료하고 넘어가는 거죠. 시간을 끌어주는 네네. 거죠. 그래서 어차피 이 코로나19가 우리가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확립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시간을 좀 끌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경제 활동을 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점을 좀 고려해가지고 저기 정치권에서 아마 방역당에서 합의를 해가지고 아마 진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해외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사태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는 일본. 벌써 누적 확진자가 우리나라를 넘어섰습니다. 네, 우리나라 넘어섰고요. 지금 이제 순위도 일본이 이제 더 많은 이제 숫자를 차지하게 됐는데 사실 뭐 일본이 이렇게 확산이 됐다고 해서 기분 좋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사실 일본과의 어떤 경제 규모나 관계도 그렇고 이런 것들 빨리 회복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일본의 좀 태도가 굉장히 아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즉시성과 투명성이 위기 재난 시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줬는데요.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네마와시 문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굉장히 사전 조율하고 차근차근 협의를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정책 결정을 하는 건데 이번에 이 코로나19 사태는 그게 맞지 않았다는 거고 네. 오히려 우리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라고 하는 문화가 뭐 오히려 장점이 됐었던 것이죠. 위기 상황 속에는 즉시 그리고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 일본 같은 경우 병상 수조차도 속였다라는 것이고 네.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뭐 세균을 배양한 국가다라는 오명을 듣게 됐고 실제로 이렇게 이제 사태가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또 온라인 계약 같은 경우 보면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가지고요. 예를 들면 학생들은 학교에 앉아 있는데 교사만 다른 데서 모니터로 수업하는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결국에 일본 시민들, 국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게 되고요. 특히나 이 코로나19에 관련돼 가지고 의심 증상자에 관련돼서 앰뷸런스가 80곳에서 거부를 당했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 이런 상황이라면 단기간에 해소가 안 될 가능성이 이렇게 높아서 네. 결국에는 일본도 좀 뭐 염치불구하고라도 한국에 도움을 청하면서 같이 네. 방역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한일 양국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점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네, 지금의 대응을 보면 장기화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시고 이렇게 손쓰기 힘든 상황이 돼서야 뒤늦게 드라이브스루 검사를 채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진단검사와 관련해서 여러 문제점이 불거진 상황인데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까? 뭐 사실은 좀 걱정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 처음에 방송을 할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한국과 중국과 일본, 동아시아 3개국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나갔는데 중국은 강압적인 방법, 한국은 민주적인 빠른 검사, 일본은 이제 소극적인 방법을 취했습니다. 사실 일본 방식이 아주 뭐 이상한 방식은 아니고요. 그 네. 의료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증상이 있는 사람들만 치료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독감 같은 경우 우리가 그렇게 치료하고 있거든요. 독감 모든 환자 다 격리 안 시키고 네. 위중하신 분들만 입원시켜서 치료하고 있는데 일본도 아마 이 코로나19를 독감 정도로 아마 생각했던 것으로 보고 아마 영국도 처음에 그렇게 접근했다가 이제 지금 최근에 바꾼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일본도 굉장히 많은 병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 60만 개 넘게 있는데 일본은 한 120만 개 정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의료 자원은 어느 정도 좀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인데 아마 대도시 중심으로 도쿄라든지 오사카 이런 대도시 중심으로 환자가 집중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대구에 유사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 일부 지역에서는 병상이라든지 자원이 부족해지면서 사망자가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본도 이제 드라이빙 스루 같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동안 소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네. 상당히 많은 지역사회 감염이 있을 것이고
의료진들도 환자인지 모르고 노출돼서 감염돼가지고 의료 시스템이 좀 약간 붕괴 현상도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적극적인 검사가 필요하고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까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일본은 바로 우리나라 옆 나라에 있는 옆 국가고 굉장히 우리한테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가 빨리 우리나라 상황을 좀 정리하고 이 일본이라든지 미국, 유럽 아니면 앞으로 남반구 쪽은 아직 그 코로나19 확산이 안 일어났거든요. 이런 나라들의 지원도 좀 생각을 해볼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가까운 옆 나라는 일본만 있는 것이 아니죠. 중국 코로나19 통계를 수정했는데 사망자가 1,000명 이상 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통계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갈등이 고조되는 모양새입니다. 원래도 중국 통계는 믿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신뢰성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중국과 미국과 중국이 싸울수록 우리한테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뭐 경제 포함해서 정치 역학상으로요. 근데 통계 관련돼서 그동안 은폐했다 이런 지적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중국 쪽에서 수정을 했고 이거에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다가 2배 이상 늘어났다. 이거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중국 쪽 입장은 그동안 이제 집에서 이렇게 사망한 사람들이 누락됐다라고 하면서 1,000여 명을 추가로 이렇게 네. 기입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국뿐만이 아니고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이 통계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원인을 밝혀야 향후에 또 다시 이제 문제가 발견됐을 때 어떻게 추적을 해가면서 대응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만약에 중국에 다시 또 이렇게 바이러스가 발생이 됐을 때 또 다시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그 피해는 결국에는 유럽과 미국이 엄청나게 이제 믿게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제 비판적으로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아니고 오히려 미국 쪽 병사들 통해 가지고 우리가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네. 또 영미 쪽에서는 우한 이제 그런 연구소를 포함해 가지고 뭐 시장 쪽에서 특히 남부지방 쪽에서 어쨌든 간에 발생한 것 아니냐. 그래서 어쨌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을 하고 또 책임 소재를 해야만이 나중에 이제 재발 혹은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합의를 해야 되겠고요.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은 세계 경제도 타격이 있고 우리한테도 타격이 있기 때문에 이 책임 소재를 단지 누가 잘못했느냐가 아니고 향후의 어떤 세계적인 어떤 흐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가는 데도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되고 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외 현황까지 짚어봤고요. 백신 개발 얘기 저희가 끝이 나갈 때마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 세계가 코로나와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가 치료제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임상 효과가 있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증시가 급증하기도 했는데 치료길이 열릴까요? 사실은 이제 계속 이 방송을 하면서 몇 가지 의약품들이 이제 국민들한테 노출이 되고 있고 네. 알려지면서 그때마다 주가가 출렁거리는 걸 보면서 얼마나 국민들이나 세계 사람들이 이게 관심이 많은지 이제 이해를 하는데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이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지 이게 기존의 의약품과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치료하지 않은 것과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코로나19 치료제들이 이제 저희가 생약을 개발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의약품들을 이제 연구 분석해가지고 이제 후보 물질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슈퍼컴퓨터가 이게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19 구조를 보면서 구조에 맞는 어떤 약들을 찾아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항생제, 항바이러스제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제 무좀약이라든지 네. 그 우리가 잘 아는 우르사 같은 약들도 네네. 이제 후보 물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들을 이제 먼저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효과가 없을 거는 빼고 있을 만한 것들을 이제 골라내는 것인데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한약제들도 사용해봤었죠. 그래서 뭐 삼부탕이라서 인삼하고 부자를 사용해서 시도를 해봤는데 똑같은 비슷한 결론을 얻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기존 의약품과 효과가 그게 차이가 안 난다 이거 알 수가 없고 또 부자 같은 경우는 독성이 굉장히 강해서 이제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약으로도 썼던 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독성과 치료 용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네.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뜻 사용하기 어려운 것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된 게 클로로킨이라는 이제 말라리아 약에 대해서도 많이 네네. 아셨는데 말라리아 약은 이제 그 염색약이거든요. 원래 처음에 개념 자체가 그래서 염색약을 처음에 이제 염색을 하면은 이제 세포들이 색깔이 칠해지지 않습니까? 네. 파란색, 빨간색처럼 세포가 색깔이 칠해지면 그 세포 기관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포 내 기관들에 들어왔다 나가는 물질들 예를 들면은 바이러스라든지 말라리아가 이제 세포 내에 들어왔다 나가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라리아 약이 처음에 나올 때 이
세포내에 들어오고 나가는 말라리아 약을 치료할 때 효과가 있는 용량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약물로 쓰는 것인데 이제 바이러스의 그 기능을 이제 장애를 주려면 용량이 좀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다른 장기에도 염색이 되기 때문에 가장 치명적인 게 심장 쪽입니다. 그래서 심장의 기능에 장애를 주면서 부작용들이 지금 속속 밝혀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했지만 결국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추천하시기가 좀 쉽지 않다. 물론 우리나라도 사용은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약으로 돼 있고 렘데시비르라는 약은 이제 뭐 이 국민들이 갑자기 전문가가 되셨지만 이제 네. 처음에 이제 C형 간염 치료제로 나왔던 약입니다. C형 네. 간염이 RNA 바이러스고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에볼라도 RNA 바이러스고 네. 코로나19도 똑같이 RNA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RNA 바이러스는 이제 DNA랑 달라서 우리 몸에 들어왔다가 나갈 때 그 RNA를 복제를 해야 됩니다. DNA는 DNA에서 RNA를 찍어내듯이. 근데 이 과정이 약간 불안정하기 때문에 변이도 많이 생기고요. 그 복제하는 복제 효소가 있습니다. 복제 효소를 블록하는 약이 이제 렘데시비르 약이어서 굉장히 다양한 RNA 바이러스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C형 간염에도 네. 안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볼라에서도 아직은 안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코로나19에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임상 연구가 이달이나 다음 달에 나오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백신 개발을 너무나 많이들 기다리시다 보니까 어떤 효과가 조금 있다고 하는 치료제만 나와도 다들 희망을 걸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가장 힘든 것은 또 방역의 최전선에서 싸워온 의료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분들을 응원하는 챌린지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아직 격리 치료 받으신 분들이 뭐 기천 명에 이르시기 때문에 굉장히 의료진이 수고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덕분에 챌린지가 확산이 되고 있죠. 엄지 올려서 가슴에 이렇게 걸리면서 이제 소의 형태이긴 하지만 굉장히 고마움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블루라이트 운동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라이트 블루라고 그래가지고 푸른색 조명을 킵니다. 그래서 의료진을 의미하는 것이 색깔로는 흰색, 녹색, 이제 파란색이죠. 근데 네. 파란색이 워낙 이제 잘 뛰기 때문에 유럽에서 이미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뭐 공공시설, 뭐 서울시 청사를 비롯해가지고 한강철교 월드컵 경기장에서도 하고 또 남산 타워에서도 푸른색 조명을 통해서 응원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단지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 의료인들을 포함을 해서 이 코로나19 사태를 모두 다 함께 극복하자는 의미로 세계적인 릴레이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우리가 모두 영웅이기 때문에 의료진 포함해서 시민들의 어떤 고통 감내 때문에 이렇게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이제 용기를 내시고 또 힘을 내줬으면 좋겠다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러한 챌린지를 통해서 의료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좀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희망적인 상황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동훈 내과 전문의, 김헌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TBS